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참 정말 우리나라 국군이 피려고 이러는지 지려고 이러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순방은 뭐 잘 마치고 와서 뭐 성도 이룬 성과도 있을 거고 뭐 과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플러스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많이 가슴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또 이제 어제는 또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행사 수능을 치루었죠. 그래서 또 수험생 가족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아이들 건강과 이상 없이 잘 치렀기를 기원해 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또 이어서 공부를 우리가 또 해볼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류의 육식 연대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3장은 뭐냐면 만들어진 신화 단백질. 우리는 이제 단백질에 대한 신화들이 되게 좀 신화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단백질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제 한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다가 이 식물성 단백질을 드신다고 하니까 단백질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뭐 그분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께서 식물성 단백질도 안 되고 그럼 동물성 단백질 고기도 끊어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건강기능식품 먹는 거에 대해서만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고기도 단백질인데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슬픈 현실 속에 슬픈 건지 웃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모로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단백질 만들어진 신화 단백질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한 챕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제 80페이지에 보게 되면 19세기 선교사와 탐험가들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겪었던 현상을 매우 광범위하게 기술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온 거겠죠. 그들에 따르면 그곳 사람들은 식량이 아무리 풍부해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고 불평을 했다. 1867년 한 프랑스계 미국인 여행자는 이를 중앙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질병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이를 구암바라고 부르며 고기를 향한 과도한 갈망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또한 구암바에 걸린 사람은 채식 요리를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고기를 찾는다고 설명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예요? 밥에 대한 집착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짜장면을 드시고도 나중에 밥을 먹어야 식사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육류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에서 벌어진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인류학자들은 육식욕이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라고 말한다. 식단의 고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부족이나 국가에 결핍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다. 그리고 실제로 고기에 함유된 영양소 중 질경이와 같은 음식보다 고기에 더 굶주리게 만들어 육식욕을 만드는 한 요소가 있다. 바로 단백질이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인류 문화학자들은 고기를 먹는 현상이 생리적인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못 먹으면 결핍을 느끼게 되는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백질에 대한 신화를 자꾸 쌓아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82페이지에 보게 되면 모기와 초파리가 단백질 갈망에 따라 움직이는 유일한 생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기하고 초파리가 단백질을 따라 움직이나 봅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생물과학 교수 스티븐 심슨은 독극물과 유사한 젤리 형태의 점균류, 바퀴벌레, 쥐원숭이 및 인간을 연구하는데 모두 단백질에 대한 특별한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갈망이 있네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모기 같은 경우는 이렇다라는 거죠. 83페이지에 보게 되면 단백질을 찾기에 사람의 몸을 물어 피를 빨아먹으며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이건 베이컨을 찾아 냉장고를 뒤지는 사람이건 간에 몸은 단백질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찾는다. 당연하겠죠. 우리 장기는 모든 몸은 기본 베이스가 단백질이니까요. 또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체계조차도 성 호르몬 이쪽 빼놓고는 다
단백질로 호르몬조차도 단백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성호르몬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이 고기에 단백질이 풍부하고 인체에 엄청난 양의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믿지만 이는 미신일 뿐이다. 정확하게는 둘 다 과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미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신이라는 얘기예요. 미신. 왜 이랬냐면은 이제 8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유스투스 폰 리비히라는 독일의 기센대학교에서 21살의 나이로 교수가 되니까 굉장히 천재겠죠. 1824년에. 폰 리비히는 단백질이 유일하고 진정한 영양소라고 찬양했으며 단백질 없이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탄수화물과 지방은 폐 내에 산소와 혼합하여 열을 생산하는 데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생각이 실험 결과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변적이라는 사실은 그가 이를 사업 기회로 삼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우루과이산 쇠고기로 만든 리비히의 육류 추출물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만병통치약으로 널리 판매되었다. 폰 리비히에 따르면 고기는 인체를 강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많은 사람이 저명한 과학자인 그의 말을 믿었다. 이 말 때문에 단백질이 굉장히 이제 미신처럼 신화처럼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이켜 봐도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 큰 고기를 사냥해 온 사람이 영웅 취급을 받았고 종족 번식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배정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폰 포이트는 노동자가 하루에 단백질을 150g을 섭취해야 하고 영양분의 최소 35%가 육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세기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인체에 단백질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논리가 큰 인기를 얻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미 고기 애호가들이었고 심지어는 계열병조차도 단백질 부족으로 생기는 병이라고 주장했다. 단백질에 대한 미신은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몇 년 후 잘 설계된 실험은 독일 과학자들의 주장에 의심의 그늘이 드리웠다. 근데 한번 이렇게 신화적인 게 쌓아지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심리학에서는 이제 다세 효과라고 하는데, 옛날 역사를 봐도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기를 주로 먹었지 서민들은 못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단백질 신화가 더 단단하게 우리 뇌리 속에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8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열량이 충분한 식단에는 단백질 또한 충분하다. 물론 열량만 높고 단백질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은 솜사탕과 같은 음식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면 설령 비건 식단일지라도 괜찮을 것이다. 식물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어릴 때 뭐라 그랬어요? 고기 먹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밭에서 나는 쇠고기, 그래서 콩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꼭 혼식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밥에다 콩을 꼭 넣어서 먹어라. 그만큼 콩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또 87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이들의 단백질 요구량이 과거에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실도 곧 밝혀졌다. 이는 원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기반으로 계산되었다. 비영장류 동물은 인간의 아기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므로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 여기에 쥐 모유의 단백질 함량이 반영되는데 쥐 모유는 인간의 모유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다. 당연히 소는 더 높겠죠. 심지어 다른 포유동물에 비해 인간의 모유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렇게 되자 1940년대에 비해 어린이 단백질 필요 섭취량은 거의 절반으로 줄게 되었다. 단백질 섭취량 차이도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단백질에 대한 미신은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 8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문장은 좀 우리가 뇌리 속에 콱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백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단백질은 중요하고 꼭 섭취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우리 모든 장기의 기본 베이스, 우리 세포의 기본 베이스가 단백질이니까 세포막이나 이런 거는 지방이지만 모든 것이 단백질입니다. 우리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면역 체계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중요하고 꼭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곧 고기이고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자는 육체와 정신이 위험해진다는 미신도 있다. 이 미신은 인간의 역사에 깊숙이 침투해 있지만
현대의 증거 중 하나는 프랜시스 무어 라페가 1971년에 쓴 베스트셀러 작은 지구를 위한 식습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미신은 모든 단백질이 동등하지 않다는 올바른 가정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신화가 더더욱 강화되는 거죠. 꼭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체는 단백질을 스스로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신화를 갖고 있어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단백질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그냥 꽉 박힌 물론 이제 우리 인체의 효소로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페는 자신의 20주년 기념저서에서 고기가 고품질 단백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벌인 전쟁에서 나는 또 하나의 미신을 창조했다. 사실 아미노산을 섭취하기는 생각보다 훨씬 쉽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사실 고기를 먹는 이유는 단순히 맛있어서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사실은 미식 그냥 즐기는 것으로 먹는 거.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미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고기를 필요로 할까요? 단백질에서도 진짜 단백질을 필요로 할까요? 아니면 아미노산을 필요로 할까요? 우리 소장의 육모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아미노산이지 단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미노산이 최종적으로 분해된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분해된 아미노산인 거죠. 굉장히 많은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분자 콜라겐, 저밀도 콜라겐 이런 것들이요. 그게 설령 저분자든 저밀도든 우리 육모를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저분자,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더 빨리 쉽게 분해되고 그래서 더 빨리 흡수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몸은 그 저분자 콜라겐을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분자를 쪼개서 고분자보다 쪼개는데 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런 이점은 있겠죠. 그런데 그 콜라겐을 분해해서 결국 아미노산 형태로 다시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콜라겐으로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마케팅 기법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냥 콩 단백질하고 비타민 C를 먹어서 콜라겐을 형성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대수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구독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을 신을 때 어느 쪽 신발을 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똑같은 쪽으로 항상 신발을 신고 양말도 똑같은 쪽을 먼저 신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걸 바꾸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도록 우리 몸은 진화가 됐거든요. 근데 저분자든 그거 먹어도 아니라니까요.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죠. 아미노산을 섭취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고기를 꼭 안 먹어도. 고기와 같이 고밀도 단백질이 함유된 채소도 있다. 여기에는 콩, 메밀, 퀴노아, 심지어 감자도 들어간다. 감자로만 짠 식단을 먹는다고 가정해보자. 아침 식사로 감자튀김을 먹고 점심에는 피레와 감자칩을 먹고 저녁으로는 감자 팬케이크를 먹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인체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1.4kg 정도의 감자면 충분하다. 꼭 고기를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고기를 꼭 먹여야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안 나. 그냥 고기를 그냥 즐기는 정도로, 예를 들어서 흡연하는 분들은 담배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에 도움이 돼서 내 몸에 꼭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유를 꼭 먹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의 정도에서 그냥 그냥 고기가 한번 땡기네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고기를 안 먹으면 나는 힘을 못 써 이런 건 다 신화라는 거죠. 9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인체에 해로우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92페이지에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당뇨 증세처럼 신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당뇨 중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뭐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죠. 2형 당뇨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인데 꼭 췌장에 관련된 문제만 생겼을 때 당뇨가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신장이 고장나도 당뇨가 오게 돼 있어요. 게다가 고단백 식단은 골다공증. 왜 그럴까요?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장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대비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식사를 한 쥐의 수명이 더 짧았으며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쥐의 수명이 제일 짧았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변비로 충분히 고생할 수 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생명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질병도 많이 걸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동물성 단백질을 좀 줄이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97페이지에 오면 아무리 많은 새로운 화합물이 이 세상의 이목을 끌지라도 고기에서만 발견되는 영양분이 채소에 존재하는 영양소보다 더 건강하거나 인체의 건강에 꼭 필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이유는 채식주의자와 육식가의 전반적인 건강을 비교한 많은 종적 연구 결과가 말해준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더 약하다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훨씬 더 건강하거든요. 예전에 한참 오래됐죠. 이상구 박사 채식해라. 뭐 그래갖고 대한민국에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어갖고 또 전부 또 채식을 한다고 난리를 피웠었죠. 어쨌든간 자, 99페이지에 보게 되면 진화가 반드시 가장 오래 생존하는 쪽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진화는 가장 번식을 잘하는 쪽을 선호한다.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생식 능력이 더 빨라지고 따라서 더 많이 번식할 수 있게 된다. 육식을 하는 여자아이는 같은 나이의 채식주의자보다 훨씬 더 일찍 초경을 맞는다. 초경을 일찍 맞는다는 얘기는 노화가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일부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 차이가 3, 4년 정도라면 이는 고기를 먹는 이들이 자식을 몇 명씩 더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가 암 또는 심장병으로 조기에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기적 유전자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기는 인간을 더 일찍 번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하면 영양면에서 우리의 중독과 연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요즘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생긴다고. 그냥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초경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화라는 거고요. 제4장은 우리를 중독시키는 고기의 맛. 오히려 이게 더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든지 중독이에요. 우리는 보통 머릿속에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냐면 중독, 그럼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담배 중독 이런 나쁜 것만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 과학자들이 실험실 쥐에게 스테이크 구이를 주면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몇 번 먹어본 후에는 쇠고기 구이에 중독된다. 우리 인간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엔 피한다니까요. 스테이크를 주면. 비슷한 실험에서 침팬치, 고릴라, 오랑우탕도 같은 취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고기는 굽거나 삶으면 맛이 좋아진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마이야르 반응이다. 약간의 습기와 섭씨 150에서 260도의 환경에서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이 결합해 아로마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아로마 앞에서 항복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우리는 그 향에 취해버리는 거죠. 육류의 아로마를 유발하는 물질은 약 1000개가 넘고 많은 것이 바로 이 마이야르 반응으로 생성된다. 근데 마이야르 그러니까 그게 하게 되면 이제 이 향이 나는데 이게 이제 침이 고이게 하는 고기의 아로마가 생성되는 거죠. 마이야르 반응에도 어두운 면이 있다. 유제품, 쇠고기, 가금류 및 달걀에서 발견되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포도당과 결합될 때 아크릴아미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 게다가 마이야르 반응은 당뇨병, 신장 이상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고기를 먹으면 당뇨병, 신장 이상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즐기실까요? 맛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식단의 10%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122페이지에 인간은 감칠맛을 좋아한다. 인간의 양소에는 글루타메이트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궁 속에서도 감칠맛을 느끼고 심지어 어머니의 젖에서도 감칠맛을 느낀다. 인간의 젖은 다른 포유동물보다 감칠맛이 훨씬 풍부하다. 하지만 많은 서양인은 단맛이나 짠맛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에 비교해 감칠맛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한다. 고기에는 감칠맛이 낮다는 얘기예요. 124페이지에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다. 하지만 감칠맛은 단지 단백질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로운 박테리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조리와 숙성은 고기에 큰 단백질 분자를 분해해서 글루타메이트를 방출해 감칠맛을 낸다. 마이야르 반응과 마찬가지로 감칠맛은 고기가 익었음을 알리며 이 음식을 먹어도 안전하다는 신호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칠맛을 눈어서는 수수께끼가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왜 인간의 젖에 감칠맛이 넘치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어떤 유전자가 감칠맛에 무감각하게 만드는지 확실하지 않다. 게다가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감칠맛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 토마토는 단백질로 가득하지 않은데 말이다. 그래서 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가 못 끊는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참 슬프고도 우픈 얘기죠. 단지 슬프다고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5장은 고기를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이게 뭐 좋은 뜻으로 썼는지 어떤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고기가 부드러우려면 근육에 콜라겐 함량이 적어야 한다. 콜라겐이란 결합 조직의 주성분이며 힘줄, 피부, 뼈 및 혈관에 풍부한 단백질의 한 유형이다. 일부 근육에는 콜라겐이 풍부하여 고기가 질기고 일부 근육에는 콜라겐이 거의 전무하다. 마블링은 지방이 근섬유 사이에 쌓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근육 내부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다. 콜라겐이 없고요. 마블링이 거의 없는 고기는 균일한 붉은색을 띈다. 반면 마블링이 많은 고기에는 흰 지방이 많아 붉은 부위가 별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다. 지방이 근육보다 더 부드러우므로 마블링은 고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육즙도 훨씬 풍부하게 한다. 이런 지방질은 침샘을 자극하고 입안에서 녹는 느낌을 준다.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마블링 고기를 1등급으로 하는 거죠. 13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저도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서 먹었던 음식을 커서도 좋아한다. 어린 시절 먹은 쇠고기가 보통 옥수수로 사육된 미국산 쇠고기였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옥수수로 사육된 쇠고기의 맛을 선호할 것이다. 만약 어려서부터 보리로 사육된 캐나다산 소고기를 먹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보리로 사육된 쇠고기의 맛을 선호할 것이다. 사실 풀을 먹고 자란 쇠고기를 미국 소비자들이 꺼리는 이유는 바로 황색 지방 때문이다. 백색 지방이 아니고요. 마블링이 아니고요. 황색 지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저 녹색 식물을 먹어서 카로틴이 쌓인 것일 뿐이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황색 지방보다는 붉은색 근육과 완전히 대변된 새하얀 지방을 훨씬 선호한다. 우리가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죠. 1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의 근섬유는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한 스웨터의 실가닥처럼 빽빽히 눌러버린다. 그 결과 육질은 질기고 건조하며 맛이 나쁜 고기가 된다. 이렇게 검고 단단하고 말라붙은 고기를 DFD, Dry, Dark, Firm, Dry 육류라고 부른답니다. 미국과 영국의 돼지고기는 약 10%, 호주는 약 15%가 이러한 상태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선호하지 않고 뭘 먹는다고요? 마블링이 잔뜩 낀 소고기를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14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돼지고기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칠면조와 닭고기와 같은 다른 종류의 고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뭐냐면 만일 옅은 분홍색에 맛이 안 좋은 돼지고기를 요리하게 된다면 그 돼지고기가 죽기 직전에 급성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 순간에 입을 활짝 벌리고 비명을 꽥 지르며 바들바들 떨고 피부는 얼룩덜룩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16%가 이 현상을 겪는다. 영국의 경우 25%까지 이 현상을 겪고 호주의 경우에는 32%까지도 겪는다고 한다.
꽉 묶인 상태로 운반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전기 충격기에 찔리고 기진맥진에 기절한 돼지를 바로 도축한다면 품종과 관계없이 맛이 좋을 리 없다. 미국이나 이 서양에서는 죽은 고기를 도축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살아있는 상황에서 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144페이지에 보게 되면 단백질의 변성은 수분과 잘 결합되지 못한다. 조리 후에도 수분을 머금어 촉촉하고 육즙 가득한 고기와 달리 육즙이 전부 새어나가게 된다. 그렇게 변성이 일어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먹고 어떻게 돼요? 다 싼 가격에 외국에 수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들은 마블링이 듬뿍 있는 고기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7페이지에 보게 되면 비참하고 고통받은 가축은 일반적으로 저품질 고기로 직결된다. 돈 없는 사람들이 먹고 수출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예외가 있는데 어떤 동물들은 고통을 받으면 훨씬 품질이 좋아지는데 마취 없이 거세를 견뎌낸 수태지의 안도로 스테논 없는 돼지고기도 하나의 예이지만 이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황에서 마취도 없이 거세를 해버리면 고통을 받는 이 돼지고기들은 훨씬 맛있답니다. 인간은 제일 잔인해요, 그죠? 또 149페이지에 보게 되면 머크사의 질맥스나 일라이릴리사의 옵타플렉스는 소를 훨씬 더 근육질로 만든다. 도축 직전 사료에 옵타플렉스를 조금 첨가하면 소의 체중이 10kg 정도 급격하게 늘어난다. 하지만 베타 아드레날린성 작용제의 문제점은 고기의 양을 늘릴지라도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약을 먹은 가축의 고기는 종종 바싹 마르고 빛깔이 칙칙하고 육질이 전혀 부드럽지 않다. 그래서 이 고기는 키운 다음에 바로 도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더 무서운 얘기가 150페이지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하면은 고기가 맛이 없어지는데 이 시점에서 화학 용액을 주사기로 고기에 주입하면 고기는 다시 부드러워지거나 적어도 팔 수 있는 정도로 만들 수 있다. 소금, 인삼년, 젖삼년 용액을 고기에 주입하기만 하면 부드러움과 육즙이 쉽게 향상된다. 단백질 분해 효소를 주입하는 방법도 있다. 북미와 호주의 신선한 고기에는 화학물질이 다량 주입되고 있다. 호주산도 좋다고 했지만 그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옵니다. 워낙 비싸서. 들어와서 일부 아주 부유층들만 먹겠죠. 151페이지에 만일 고기에 소금물을 주입해도 효과가 없다면 근육을 분쇄하거나 부위를 으깨서 접착제를 사용해 더 좋은 스테이크로 이어붙일 수 있다. 갈색 해초로 만든 젤 형상의 알긴산 나트륨 혹은 박테리아로 만든 흰색 분말 형태의 스텐스 글루타미나아제를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 분쇄한 고기에 뿌려 고기를 재결합시키고 새로운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고기들을 아주 맛있다라고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육류인지 아니면은 이게 첨가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2페이지에 보게 되면 육류 생산자들은 막다른 곳에 놓였다. 소비자는 값싸고 맛있는 고기를 바라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 그렇게 화학적인 걸로 주사기로 투입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육류 연구자들은 소비자가 고기를 계속 구매하게 만들 방법을 모색하는데 풍미와 육질을 향상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업무 중 일부분일 뿐이다. 그들은 또한 고기의 맛과 가격 사이에서 완벽한 조화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낮은 고기는 품질이 매우 나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런 고기는 평균 이상으로 고통받는 고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화학 용액을 주사기로 고기에 주입해서 다시 부드럽게 만들거나 적어도 팔 수 있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도 고기가 맛있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고기를 먹지 말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고급 드시려면 소고기도 아주 고급 비싼 걸 사다 드시라는 얘기예요. 비싼 걸 사다 드시고 대신 횟수를 줄이시면 돼요. 싼 거 네다섯 번 먹을 거 비싼 거 한 번만 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건강하고 맛있고 범벅이 된 화학물질도 범벅이 된 고기를 섭취하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수험생들도 또 이제 물론 면접도 남고 논술도 남았지만 진짜 고급스러운 고기를 사다가 또 맛있게 온 가족이 먹는 이번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